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점검 2차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나 수도권 공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뭐 지금 정부도 청와대도 뭐 여당도 공급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 이게 바로바로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부동산 이 점검 회의라는 게 회의는 계속 하고 있는 거. 지난번에 토론회도 있었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법 실장 만났을 때 혹은 지난번 그 국무회의에서 자료 내기로 했다라고 했던 그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또 꾸준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부딪히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서울시를 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위험한 경로에 들어섰다라고 보는데 민주당 정부가 이제 반복했던 실패인데 뭐 특별히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좀 방향적으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발표한 이후에 바로 공급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종부세 프레임 같은 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데 40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인데 거기서 그래서 조세 형평성 차원이다, 조세 정의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일단 그 대책만 원포인트로 던져줬을 때 이걸 부동산 대책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참 그 부분이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막 비판과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거 뭐 집값으로 아니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 다음에 똘똘한 한 채는 괜찮다며라고 해서 막 공격이 쏟아지니까 정부가 갑자기 다음 챕터를 공급으로 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그 생각은 다 있죠. 이 공급은 금방 안 될 텐데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로가 이미 이제 한번 실패했던 회로 안에 앞에 지금 서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부가 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하면서 핵심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잉이 아니라 리빙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가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 리빙과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세금 문제 던졌다가 잘 안 돼서 우리도 공급할 거예요 했다가 공급 금방 안 될 건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에 약하네 뭐 이렇게 되는 귀결인데 그럼 리빙과 관련해서 지금 초고가 주택은 여기서 굉장히 부분이다. n분의 1의 정책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 다음에 뭐 전월세 대책은 이런 걸 내겠다. 서울에 사는 어떤 5억 이하, 뭐 10억 이하 주택에 할 때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뭐 이걸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리고 뭐 똑같은 집이라도 뭐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주택으로 가면 뭐 또 다른 뭐 메리트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내 삶의 조건에서 이 부동산 정책 이거는 좀 효용성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은 각자 자신의 조건에 맞는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할 텐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제 대단히 거시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조세 형평성 얘기를 하면서 그 종부세 얘기가 나왔고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가 더 많이 물려지는 그리고 지금 뭐 12억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지만 이게 시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거래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20억. 실거래가가 20억에서 30억 되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종부세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더 유연해지는 것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건 세금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걸 부동산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뭔가 깔끔하게 뭐가 안 됐는데 또 공급 얘기를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
근데 이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거라고는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 예. 이제 말씀 들으면 제가 김한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세제 개편안 내고 여기서 약간 경색 국면이니까 공급으로 한 단계를 넘어가. 근데 저희가 이제 논의 과정을 쭉 보면 이게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같은 것도 저희가 이미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공급 전략이에요. 공급 대책이고 신도시 착공을 앞세우고 3기 신도시 거기에 더 어느 지역에 대한 착공도 앞당기겠다라는 공급 대책이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는 있었다는 점. 근데 또 추가로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비판하실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이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지만 같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었다는 점.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저는 이렇게 대안 내고 이런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공급 이러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본인의 약간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니까 공급 안 돼.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만 세제 개편안도 마침표는 이제 당에서 세법 개정으로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좀 저는 보완책을 논의한다. 이 건은 부동산 건은 지금 일반론을 얘기해서는 답이 없겠다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그 준비됐던 정부안하고 서울시안하고 지금 다르다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법 정책실장이 만났었고요. 만나서 이견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용적률 400%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뭘 짓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등포나 구로 등의 도심 공급 후보지로 쓰겠다라는 얘기가 뭐 어찌 보면 같은 지역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접근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용산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은 반대다.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라는 거고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이 헬기 타고 서울 시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곡동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린벨트가 묶여있는 지역들이 보니까 강남 서초 이쪽이들이 많더라는 거고 그럼 거기에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 공급이 돼야지 매력적인 주택 공급지가 될 것이다. 이게 뭐 어찌됐든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해서도 완전히 지금 다 갈리는 거고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서울시와 이견이 생긴다면 이건 무조건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에서는 입장을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입주 인원으로 이 정량 평가를 해봤을 때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게 과거 지표로 확인됐다는 거여서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공급 대책이 그러니까 좀 재개발 부족한 것 재건축은 같아요. 뭐 오히려 멸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네, 지적들도 맞습니다.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 내년 1월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어떻게 좀 방향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따지면 좀만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나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미안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근데 현실론일 수 있으니까. 네,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대출. 이게 이제 전월세 문제가 맞아요. 좀 심각한데요. 이게 대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세금 뭐 문제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한 집을 한 1가구당 한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안 살면은 전체적으로는 세금을 물리겠다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집을 남에게 전세나 월세를 줬던 사람들도 그 집 내가 살게 나는 나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월세 대책까지 같이 네.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러면서 거예요. 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세금 같은 것들이 거기에 전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다 이런 게 다 전가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제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원래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거 조금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출 규제는 좀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공급은 이제 계속해서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예.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실제 이 서울시하고 대통령이나 이 정부하고가 이게 좀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가지 않으면 사실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시민들도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 서울 시민들이 조금 그때 약간 벙찌고 좀 기분 나빴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다 서울 시민들이긴 하겠지만은 그때 대통령이 아니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예. 세금 내는데 왜 지분 그렇게 초고가로 이득을 받놓고는 왜 안 하냐 그러잖아. 예. 그럼 내가 딱 들어봤을 때 그러면은 근로소득세 좀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을 무조건 올리기만 하지 세금을 내리진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초고가 주택이 갖는 이 불로소득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깝고 그러면 그거를 내린 그거에서 뭐 뺏어오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근로소득세 너무 유리지갑 우리 진짜 우리 회사 저도
회사에서 이제 급여받거든요. 그거 그쵸, 받잖아. 네. 엄청나요, 진짜. 왜 한 명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안 해주시든지 좀 깎아줘요, 좀 세금을 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네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깎아줘. 왜 안 깎아줘? 부동산 정책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의 민원을 네. 얘기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이 방송이 이렇게 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서울시장은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그 부동산 정책이나 주거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야당처럼 굴기 시작하면 정부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목조목 정부가 하겠다라는 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거. 뭐 이런 식의 지금 태도인 거예요. 그럼 너는 4년 동안 뭘 했는데?라고 물으면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이 모아주택 같은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대형 재개발 재건축은 어려우니 하자. 우리 동네도 모아주택 예정지들 몇 군데 있었어요. 강북 지역에 많거든요. 막 구청에서 플랜카드 붙여요. 함부로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부실화되어 버렸어요. 지금 4년 동안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아주택을 일정 수준의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있더라고요. 아, 이거 구청에서 현수막을 붙인다니까요. 예, 예. 이거는 추진단이 꾸려지고 해서 아하. 절대로 뭐 이렇게 함부로 계약하거나 하면 안 된다. 예, 예. 뭐 그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정책,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 능력은 점검되지 않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지금 정부에서 보면 부동산 세제 문제 얘기했고, 저는 그 다음에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대출 문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30억인지 40억인지 60억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거 못 산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마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도 잘 살아서 그거 저런 데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욕망제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머지가 뭐 장미 대변인은 준비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가셔야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저또 부자들만 때려잡으려고 하네.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대출 규제를 그래서 좀 풀어. 예를 들면 대부분의 뭐 제 또래들,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또래들은 한 5억 10억 정도 되는 서울 시내 집 하나 사볼까? 내가 돈에서 그 정도면 대출만 좀 땡겨서 하면 임금으로 갚으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그 집이 뭐 좀 오르면 살다가 보면 또 해서 또 갈아타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회복시켜준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근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은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고여있는 욕망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 그게 본질이라면 그 본질을 지금 뭐 대통령의 언급이나 정부 여당의 언급에서는 그런 판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이 아까 바잉 리빙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샀다가 팔고 해서 이거 계속해서 차익 보고 일종의 재테크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보지 말고 한번 사서 오래 살 수 있는 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바꾸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국민의 인식과 싸우면 진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인식보다도 네. 저는 이게 본능과 욕망의 문제예요. 그렇죠. 또 내지는 안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의식주는 문제를 바라보는 뭘까요? 관의 어떤 태도와 이 민의 태도가 다른 것 같다는 왜냐면 거지 지금. 그거는 의식주는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집을 먹고 내가 투자 목적에서 뭐든 간에 한 채 정도 놓고 갖고 있었으면 이사 안 가고 싶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저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파킨슨에 이제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파킨슨에 치매이기 때문에 이 노인네들을 내가 모셔야 돼. 내가 안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모시고 싶어. 그리고 왜냐면 불안하니까. 근데 같이 모시고 살고 이제 뭘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집을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집이 이제 따로따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럼 집을 얻으려면 방이 필요하고 뭐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구하려면은 좀 더 큰 집이 필요하고 좀 더 뭐가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 구하게 돼, 시스템상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어쩌고 해야 되는 그게 다 안 돼 버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와 이거 그리고 게다가 또 하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 집도 없이 여기저기 새 살고 싶지 않다. 딱 이래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게 핵심이었고 하나 또 내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늘 개인 얘기를 많이 하시네. 네. 아니 이게 우리 서민의 얘기라서 예. 그래요. 내가 처음에 집을 산 게 언제였냐면 상계동에 17평인가 뭐 열 몇 평짜리 아파트를 500만 원 주고 샀어요. 와. 그때 당시에. 옛날 사람. 그러니까 딱 연세가 좀 어떨 때요? 그 상평통 뽑을 때인가? 역전. 궁전 빌라, 왕관 아파트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바로 네. 내가 그 사시 공부할 때 네. 신림 이동에 이제 집을 구하는데 내가 구시원에서 살기 싫어가지고 6천만 원 주고 와. 동궁 빌라를 샀어. 나 들어봤어. 동궁 빌라, 뭐 왕관 아파트.
네, 궁전 빌라. 근데 지금 얼마야? 그 돈 주고 살 수 있냐고 아무도 못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성 자체가 달라졌다. 앞서 말씀하신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청년, 신혼부부 등 핀셋 지원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금융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건데 비아파트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것이고 장특공 관련해서도 실거주 예외를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또 추가 검토하겠다. 지금 이제 이런 민원들이 있다는 건 접수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연석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집을 못 사. 아니 안 사도 되다. 근데 한 1억 있어. 근데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낸대. 그래서 내가 자금 시장으로 갈 거야. 나 주식 투자해야지. 이런 2030, 40 세대들이 있다고요. 지금 집이 주식판에서 막 그렇지. 물린 거지. 이게 지금 엄청 큰 불안 요인이에요. 근데 엄청 불안해. 어쨌든 이 부분에서 주가 오르고 내리는 게 다 대통령 책임이냐 이렇게 말할 수 당연히 없죠. 투자는 다 개인의 책임이죠. 근데 정부가 어쨌든 그 메시지를 발산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은 곧 떨어질 거고 안정화될 거고 자산 시장으로 이 축을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단기적 실패를 맛보고 있는 세대들이 뭐야? 나 목돈이라고는 이거 5천만 원 1억밖에 없었는데 나 여기 마이너스 대출 받았는데 그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가 상징화된 게 레버리지 ETF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문제가 근데 이거 단일한 정책 실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집중 공격을 받는 이유가 그 정서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을 많이 이제 또 남아 있는 과제인 거죠. 그 젊은 세대 중에 한 분 제가 만났던 분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폭락장이 막 왔을 때 그러니까 심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알지만 심정은 대통령한테 너무 원망스럽지. 환불해달라고 하고 싶다는 그렇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서들이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라 그래서 주식했는데 거기가 폭락이 돼서 집은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런데 대책은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명령 집 없이 살겠네. 그냥 실망,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이 막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서울시의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그러니까 서울시당 간담회가 있었대요. 민주당에서. 네. 실거주 여부로 세부 부담을 크게 늘어나는 건 형평성에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테니까. 1가구 1주택인데 비거주 한다고 해서 거의 규제하는 게 맞느냐. 그래, 네, 그건 이런 좀 너무한 것 대안이 같아. 좀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오늘은 이제 점검 회의에서 공급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내용들 나오게 될지 나오는 내용 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국민의힘은 다만 지금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오히려 뭐 지금 뭐 지옥이 됐다 이러면서 이재명 정권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악의 근원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예,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을 처리할 때 들어와라. 예. 협조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이 국면에서 보여줘야 될 어떤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냥 표현만 센 것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대안을 내야죠. 그리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런 안이 있는데 이걸 왜 정부가 관철하지 못하느냐를 얘기하는 수준은 돼야 돼요. 그거를 관철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모두 없어요. 실력과 의지, 능력이 국민의힘은 없고 그냥 오로지 민주당 욕하고 정부 힐난하는데 아주 특화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권정당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